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먼저 궁금해요. 지금 어디 도시에서 함께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정말 반가울 것 같아요. 자, 이제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아들의 결혼식 아침, 저는 새벽 5시에 깨어났습니다. 마음이 너무 불안해서 다시 잠을 잘 수가 없었죠. 스스로에게 그냥 긴장하는 거야. 모든 어머니가 겪는 감정이야. 라고 말하며 진정하려 했습니다. 저는 집 안작은 서재에서 제 회계 일을 처리하려고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지만 숫자들이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밖은 아직 어둠 속이었지만 곧 서울 한강변에 마련된 결혼식장의 풍경이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하얀 의자가 줄 맞춰 놓이고 제가 봄 내내 정성 들여 가꾼 장미로 꾸며진 아치가 중앙에 서 있었습니다. 전날까지도 직접 조명 하나하나를 점검하며 혹시라도 불이 나가지 않았는지 확인했지요.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습니다. 제 아들, 준호는 그런 하루를 받아야 마땅했으니까요. 25년간 남편과의 결혼 생활, 그리고 23년간 아들을 키우며 저는 한 가정의 기둥이자 조용한 관리인이었습니다. 치과 예약부터 전기세 납부까지 모든 것을 챙기며 살아왔지요. 남편 성우는 늘 분위기를 밝히는 사람이었고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매력이 있었지만 저는 뒤에서 받쳐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들어 그 사이에 알 수 없는 거리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휴대폰을 제 눈에서 가리듯 기울여 놓고 제가 들어오면 대화를 멈추는 그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물으면 그냥 회사 일이야. 승진이 걸려 있거든. 하고 웃어넘겼죠. 그때 문이 열리고 준호가 파자마 차림으로 커피잔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눈 밑엔 짙은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고 그의 표정에는 깊은 피로가 묻어났습니다. 엄마, 새벽부터 깨어 계셨네요. 결혼식은 오후 4시예요.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네가 완벽한 하루를 맞이하길 바라는 마음뿐이란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책상 끝에 앉더니 잠시 머뭇거리다 제게 물었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정말 저를 사랑하는 걸까요? 그 질문은 제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수진은 제 아들의 약혼녀, 유복한 가정에서 자라 세련된 젊은 건축가였습니다. 겉으로는 모든 게 완벽했지만 저 역시 마음속으로 의문을 품곤 했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꿈을 이야기할 때 그녀의 눈길이 자주 멀어져 있던 것, 가족 저녁 자리에서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니? 결혼식 당일인데. 제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준호는 커피를 내려다보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가끔은 그녀의 눈빛이 저를 통과하는 것 같아요. 제가 단지 그녀 인생의 체크리스트 중 하나일 뿐인 것처럼요. 그리고 요즘 아빠랑 시간을 너무 많이 보내요. 투자 이야기라면서 자주 만나더라고요. 그 순간 제 뇌리에 스친 것은 남편의 시선이었습니다. 수진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 그녀의 커피를 2번 설탕 넣고 우유 조금만 타서 나오는 그 세세한 배려. 시아버지가 며느리 될 사람에게 가져서는 안 될 관심이었죠. 저는 아들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결혼 전에는 누구나 흔들리기 마련이야. 하지만 결혼은 인생에서 가장 큰 약속이란다. 하지만 준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그냥 불안해서가 아니에요. 어쩌면 그녀는 이미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 순간 제 몸은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몰려왔지요. 그리고 바로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남편 성구가 깔끔한 셔츠와 바지 차림으로 나타났습니다. 늘 그랬듯 완벽한 모습이었지만 그의 미소는 눈에 닿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족, 여기 다 모였네? 그는 가볍게 웃으며 말했지만 준호의 굳은 표정을 보며 잠시 멈칫했습니다. 큰날이네 아들, 준비는 하고 있지? 방 안 공기는 숨 막힐 만큼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직감했습니다. 오늘 하루가 단순히 결혼식의 날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운명을 바꾸게 될 날이라는 것을. 방 안의 공기는 숨조차 막힐 만큼 무거웠습니다. 남편과 아들을 번갈아 바라보던 저는
준호의 말이 틀리지 않았음을 뼛속 깊이 느꼈습니다. 뭔가 너무나도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성우와 준호가 제 서재에서 나간 뒤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10시 반에 예식장 음식 담당자와 최종 통화를 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저는 그들에게 전화를 걸어 가족 문제로 미뤄야 한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은 모든 일정을 비워둔 상태였습니다. 준호의 말, 그리고 성우의 억지스러운 웃음이 제 속을 뒤흔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2시간 동안 괜히 분주한 척 집안을 오갔습니다. 이미 반짝이도록 청소한 부엌을 다시 닦고 한강 전망 거실에 놓인 꽃 장식을 몇 번이나 옮겨보았습니다. 차가 지나가는 소리에도 심장이 쿵쾅거렸고 문소리에 온몸이 긴장했습니다. 겉으로는 행복한 신랑의 어머니라는 연극을 하고 있었지만 속은 불안과 분노로 끓어올랐습니다. 정각 10시 흰색 제네시스가 집 앞에 멈췄습니다. 수진의 차였습니다. 창문 너머로 그녀가 내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단정한 블라우스와 청바지를 입었을 뿐인데 잡지 속 주인공처럼 보였지요. 그녀는 자신감 넘치는 걸음으로 현관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저는 숨이 막히는 심정으로 뒷문을 나가 집 옆으로 돌아갔습니다. 정원에 심어놓은 수국 덤불 뒤에 몸을 낮추며 마치 스스로 집에서 스파이가 된 것 같아 비참했습니다. 그러나 확인해야 했습니다. 제 두려움이 헛된 것인지 아니면 현실인지를. 거실의 큰 유리창 너머로 2사람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성구가 그녀를 안으로 들였고 벽난로 앞에서 와인을 따라주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곳은 매년 설날마다 가족 사진을 찍던 자리였습니다. 2사람은 너무 가까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수진의 허리 아래에 닿아 있었고 오래 머물렀습니다. 제 손은 주먹을 꽉 쥐었고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25년간 이 집에서 쌓아온 삶, 준우에게 동화를 읽어주던 소파, 설날과 추석마다 친척들을 모아 잔치를 열던 거실. 그런데 지금 제 남편은 아들의 약혼녀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들의 결혼식 날 아침에. 저는 벌떡 일어나 문을 박차고 들어가 당장 고함을 질러버리고 싶었습니다. 예식이 망가지든 말든 상관없었습니다. 배신의 불길이 제 온몸을 태우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순간 창문 유리에 비친 그림자가 제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2층 복도, 계단 위에 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그림자 속에서 2사람을 바라보고 있었고 표정은 완전히 부서진 듯 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고통은 제 것만이 아니라 아들의 것이기도 하다는 것을. 거실 안에서 상황은 더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손이 성우의 가슴에 닿더니 그녀는 고개를 젖히며 웃었습니다. 성우의 웃음소리가 거실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제가 수십 년 동안 듣지 못했던 진심으로 행복해 보이는 웃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것은 영화에서나 볼 법한 깊고 뜨거운 키스였습니다. 제 시야는 붉게 물들었고 귀에는 울음 같은 소리가 가득 찼습니다. 집 안으로 뛰어들려던 그 순간 제 팔을 누군가 꽉 붙잡았습니다. 놀라 돌아보니 준호였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차갑게 빛나는 눈. 엄마, 안 돼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단호했습니다. 이건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준호가 낮게 말했습니다. 몇 주 전부터. 저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라 너무 많은 것을 알아버린 성인이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수국 덤불 뒤에 웅크린 우리는 아이러니하게도 그 꽃을 가꾸던 제 손길이 이제 가족 파멸의 은신처가 되어 있음을 느꼈습니다. 처음엔 믿고 싶지 않았어요. 준호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빠가 그냥 친절한 거라고, 수진이도 긴장해서 그런 거라고 합리화했죠. 하지만 계속 반복됐습니다. 그 시선, 그 은밀한 대화, 아빠 근처에만 있으면 달라지는 표정. 제 목소리는 분노와 보호 본능이 뒤섞여 떨렸습니다. 준호야,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혼자 짊어질 필요는 없었잖아. 그는 이를 악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어요. 스스로 확실히 해야 했으니까.
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켰습니다. 사실 제가 사람을 붙였어요. 뭐라고? 사람을? 엄마, 전 바보가 아니에요. 한 달 전 아빠가 회사의 투자 미팅이라고 말했을 때 수지는 친구들과 쇼핑했다고 했습니다. 말이 안 맞았죠. 그때부터 알아야겠다고 결심했어요. 화면에는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3주 전 평일 오후 성구와 수진이 서울 시내 신라호텔 로비로 들어가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 시간에 성우는 분명 하해외 지사 화상회의에 참석한다고 했던 날이었습니다. 2시간 뒤 함께 나온 두 사람은 다투다 화해한 듯 어수선한 모습이었습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낮고 단단하게 울렸습니다. 엄마, 이게 다예요. 더 이상은 눈 감을 수 없어요. 거짓의 갤러리를 손가락으로 넘기듯 보던 나는 숨이 막혔다. 어두운 조명 아래 서울 곳곳의 고급 한식 레스토랑, 청담동의 프라이빗 주차장, 코엑스 근처의 작은 카페, 그 모든 사진에 성우와 수진이 함께 있었다. 웃고 손을 잡고 마치 우리 뒤에서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같았다. 속이 울렁거렸다. 이건 우발적인 실수가 아니었다. 계산된 오래된 관계였다. 나는 다시 일어섰다. 분노가 몰아쳤다. 이건 당장 끝낸다. 내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해졌다. 하지만 준호의 목소리가 날려왔다. 엄마, 잠깐. 그의 경고는 날 다시 수그러들게 했다. 날 믿어요. 계획이 있어요. 계획? 이건 미친 짓이야. 그냥 결혼식을 못하게 하면 되는 거지. 아니요, 엄마. 우리는 멈추는 걸 넘어서야 해요. 준호의 말에는 이제껏 본 적 없는 결기가 배어 있었다. 공개적으로 굴욕을 줘요. 명예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법적 책임도 묻는 거예요. 다시는 누군가에게 이런 짓을 못하게 해야 해요. 나는 아들을 보았다. 언제 이렇게 냉정해졌나? 언제 이렇게 계산적인 사람이 되었나? 창 너머로 보이는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성우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가 수진의 블라우스를 단추 풀며 가까워지는 장면을 떠올리자 이해심 많던 아내였던 내가 그 자리에서 사라져버렸음을 알았다. 꽃밭 흙 속에서 죽어버린 나의 관용심이었다. 계획 말해봐.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의가 섞여 있었다. 그날 저녁은 내 인생에서 가장 이상한 밤 중 하나였다. 성우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귀가에 식음료 최종 확인을 했고 아침에 단서는 없는 듯 다정한 남편과 자상한 아빠 연기를 해 보였다. 나는 빈 껍데기처럼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은 피가 끓었다. 그가 잠든 후 준호와 나는 서재의 문을 잠그고 모였다. 블라인드를 내리고 책상 위에는 증거 파일의 초안들이 펼쳐져 있었다. 검사도 부러워할 자료였다. 그 탐정에 대해 말해봐. 나는 감각을 곤두세워 감시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이름은 아진이에요. 준호가 말했다. 전직 경찰이었고 지금은 개인 탐정 사무소를 운영해요. 아진 누나는 20년 가까이 수사 경력이 있고 은밀하게 움직이기로 유명해요. 그 말에 나는 얼어붙었다. 아진, 내 친동생이었다. 우리 둘은 어릴 적부터 가깝게 지냈지만 나는 남편과의 균열을 가족에게 차마 말하지 못했다. 자존심이었고 실패를 인정하기 싫었기 때문이다. 나는 목이 메어 웃음을 흘렸다. 그래, 아진이라면 믿을 수 있겠다. 바로 전화해. 전화는 두 번째 벨에 바로 연결되었다. 지영? 지금 새벽이야. 무슨 일 있어? 아진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단호했다. 나는 숨을 쏟아내듯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준호가 의심했던 것, 그날 아침 우리가 목격한 장면, 사진들까지. 내가 하루 동안 꾹꾹 참았던 울음이 마침내 터져나왔다. 아진은 조용히 듣더니 놀라움이나 충격 대신 차분한 어투로 말했다. 놀랍지 않아, 언니. 그 애를 볼 때 아빠 눈빛을 본 적이 있어. 그녀의 말은 묵직했다. 준호가 사진들을 어떻게 모았는지도 설명하자 아진의 목소리는 프로페셔널하게 바뀌었다. 3주 전부터 그 둘의 동선을 추적했어.
매주 정해진 날에 신라 호텔에서 만나고 현금으로 결제를 해. 청담의 고급 레스토랑 까르띠에 매장도 들렀더라. 나는 분노가 다시 치밀어 올랐다. 우리가 평생 모아온 돈, 내가 꼼꼼히 관리한 은퇴 자금과 미래 계획, 그것들은 어떻게 쓰여왔을까? 아진의 목소리는 낮아졌지만 더 무서웠다. 더 있어. 재무 기록을 파헤쳐 보니 이상한 정기 이체가 15년 전부터 계속돼. 무슨 말이야? 누구한테? 나는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다. 이수민이라는 이름이야. 성구가 예전에 다니던 회사의 주니어 직원이었대. 15년 전에 퇴사한 뒤로 몇 달 지나서부터 매달 일정 금액이 이 계좌로 들어가. 아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그 여자에게는 15살짜리 딸, 지우가 있어. 출생 기록에 아버지 이름은 없는데 정황상 선구가 아버지일 가능성이 높아. 핸드폰이 무거워졌다. 15년의 거짓말, 다른 가정, 하나이의 존재.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나는 겨우 속삭였다. 확실히 알아야 하에. 내가 처리할게. 아지는 냉정하게 말했다. 하지만 언니, 이게 터지면 핵폭탄 수준이야. 준비 단단히 해야 하에.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우리가 바라는 게 바로 그거야. 결혼식 전날의 24시간은 계산된 속임수의 연속이었다. 나는 유령처럼 움직이며 친척들에게 웃음을 보였고 예식장 좌석 배치를 최종 확인했고 심지어 성우의 넥타이를 매주는 척하며 그의 목을 상상 속에서 조여보기도 했다. 모든 접촉이 평온을 가장한 칼끝 같았다. 준호는 서류 더미를 넘기며 낮게 말했다. 엄마, 우린 법적 대응도 준비했어요. 증거는 충분해요. 공개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끝장을 냅시다. 나는 창밖으로 잠깐 고개를 돌려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내 안에서 이미 냉혹한 계산이 자리 잡고 있었다. 옛날에 나 이해하고 용서하던 아내는 그 밤 결국 흙 속에 묻어난 듯했다.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단순한 폭로가 아니라 성우와 수진이 더 이상 누구에게도 같은 상처를 주지 못하게 하는 완전한 파멸이었다. 계속 원하시면 저는 바로 결혼식, 당일의 대면 폭로, 장면과 그 이후의 법적, 감정적 여파를 한국 드라마 스타일로 이어 쓰겠습니다. 결혼 준비로 북적이는 집안, 모든 미소와 인사는 가식일 뿐이었다. 아지는 빠르게 움직였다. 이제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라 가족의 문제였기 때문이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영 언니, 위험하지만 방법이 있어. 남편의 DNA를 깨끗하게 확보할 수 있으면 공식적이지는 않아도 사설 연구소에서 예비 검사가 가능해. 그날 밤 성구가 골아떨어진 뒤 나는 조심스레 방을 나왔다. 25년을 함께한 침대 위 그의 코 고는 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다. 발걸음마다 바닥이 삐걱거릴 때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화장실로 가서 칫솔꽂이에서 그의 칫솔을 집어들었다. 손이 떨려서 떨어뜨릴 뻔했지만 곧 비닐봉지에 조심스럽게 넣어 새벽 전에 아진이 가져갈 수 있도록 우체통에 두었다. 다음 날 집안은 꽃집 직원과 사진사들로 분주했다. 그때 아진에게 전화가 왔다. 목소리는 굳어 있었다. 언니, 돈 문제. 생각보다 더 심각해. 나는 집 근처 골목에 세워둔 채서 그녀와 마주 앉았다. 아지는 노트북을 열어 내 쪽으로 돌렸다. 화면엔 수많은 숫자와 날짜들이 빽빽하게 늘어선 엑셀 파일이 떠 있었다. 공동계좌, 퇴직연금, 다 확인했어. 보세요, 이 패턴. 성우는 수년간 현금 인출을 반복했어. 금액은 늘 50만 원, 70만 원, 절대 100만 원을 넘지 않았어. 은행 지점도 늘 달랐지. 나는 속이 뒤집혔다. 그건 취미라고 했어. 희귀 동전 모으는데 현금이 필요하다면서. 그 취미 이름은 수진이었지. 아진의 말은 건조하고 차가웠다. 호텔비, 고급 레스토랑 식사, 까르띠에 먹거리. 절반은 현금, 절반은 카드. 그런데 그것보다 더한 게 있어. 그녀는 다른 탭을 열었다. 내 퇴직연금 담보대출 이미 2천만 원 가까이 빠져나갔어. 최근 1년 반 동안. 숨이 막혔다.
그건 내 서명이 필요할 텐데. 위조했어. 아진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다. 대출 서명과 내 세금 신고서 서명을 비교했어. 정교하지만 내 글씨가 아니야. 구토가 치밀었다. 단순한 배신이 아니라 미래를 송두리째 파괴하는 도둑질이었다. 내 사업으로 모은 돈, 은퇴 자금, 아들의 미래 학자금까지 모두 그들의 불륜을 위해 탕진하고 있었다. 수지는? 그녀도 피해자인 거야? 내가 힘겹게 물었다. 아니, 그녀도 공범이야. 아진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그리고 그녀가 잠시 머뭇거리다 커다란 서류 봉투를 내밀었다. 예비 DNA 결과가 나왔어. 나는 손이 떨리며 봉투를 열었다. 과학 용어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러나 마지막 문장은 선명했다. 친자 확률 99%. 숨이 막혔다. 15년 동안 내가 믿고 사랑했던 남자가 다른 아이를, 다른 가정을 그림자 속에서 키우고 있었다. 핸들에 머리를 기댔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그저 공허하고 차가운 평정심만이 남았다. 어떻게 찾았어? 내 목소리는 낯설 만큼 멀리서 들려왔다. 전기 이체 추적 끝에 이름이 나왔어. 이수민, 네가 사는 곳에서 차로 30분 거리. 그녀는 평범한 집에 살고 있었고 15살 된 딸 지우가 있어. 아빠는 공란이지만 얼굴을 보면 확신할 수밖에 없어. 성구랑 똑같아. 나는 상상했다. 아직 고등학교도 안 된 한 아이, 내 남편의 눈과 미소를 가진 또 다른 딸. 준우에게는 평생 몰랐던 동생. 그 여자는 우리에 대해 알고 있을까? 확실하진 않아. 하지만 그녀의 생활 수준을 보면 분명히 성우의 지원을 받고 있어. 내 돈, 내 사업 수익, 공동 저축, 퇴직 자금까지. 그 여자는 침묵할 이유가 충분하지. 나는 DNA 보고서를 아진에게 다시 건넸다. 다른 증거랑 같이 정리해. 끝까지 가자. 내 목소리에는 더 이상 감정이 없었다. 차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는 하나의 결심만이 남았다. 성우는 아내를 잃는 것이 전부가 아니었다. 그는 모든 걸 잃을 것이다. 나는 점점 얼어붙은 분노를 붙잡을 표적이 필요했다. 아까 더 있다고 했지? 수진에 대해 말해줘. 아진의 표정이 다시 단단해졌다. 그래, 수진 얘기야. 그녀는 노트북을 돌려 새 파일을 열었다. 그녀는 단순히 내 남편과 관계를 가진 게 아니야. 다니는 로펌 자금을 빼돌리고 있었어. 말이 귀에 들어오는데 시간이 걸렸다. 뭐라고? 강남에 있는 유명 로펌에서 주니어 파트너로 일하고 있는데 내부 비용 보고서를 조작하고 허위 세금 계산서를 만들어 허공에 컨설턴트 명목으로 송금해 왔어. 그리고 그 돈을 자기 명의의 비밀 계좌에 넣었지. 지난 1년 동안만 2억 원 넘게 빼돌렸어. 숨이 막혔다. 2억 원이라고? 그중 일부는 성우에게 준 선물로 확인됐어. 아지는 계좌 이체 내역과 고가 시계 구매 내역을 화면에 띄웠다. 로펌에서 훔친 돈으로 애인에게 선물을 하고 그는 다시 내 연금을 훔쳐 그녀에게 선물을 하는 더럽고 완벽한 기만의 원형이었다. 순간 가슴 속 공허함이 불타는 분노로 바뀌었다. 이건 단순한 부부의 문제를 넘어섰다. 내 아들을 지켜야 했다. 정의였다. 그리고 대가를 치르게 해야 했다. 좋아. 나는 동생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결혼식 계획 다시 한번 점검하자. 이번엔 완벽하게. 수진의 횡령, 사실은 배신의 서사의 범죄라는 어두운 층위를 더했다. 이제 이건 단순히 불륜 드라마가 아니었다. 두 사람이 짜낸 사기극이었다. 이걸 다 어떻게 얻은 거야? 내가 물었다. 아지는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수지는 자기가 똑똑하다고 착각했지. 근데 허술했어. 경찰청 경제범죄수사대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자료를 확인해 줬어. 그녀가 세운 유령 회사는 자기 엄마 성스칭을 따서 만든 거였어. 완전 아마추어지. 나는 그녀의 부모를 떠올렸다. 고위 판사인 아버지, 복지재단 이사로 이름난 어머니. 체면과 명예가 전부인 집안.
딸이 흠없는 별로 포장돼 좋은 가정에 시집 간다고 믿었을 것이다. 그러나 진실은 그 별은 도둑이었고 시집가는 집안은 거짓으로 쌓은 카드성이었다. 잠시 그들에게 연민이 스쳤지만 내 배신의 불길은 그 감정을 금세 태워버렸다. 정리해보자. 나는 독하게 말했다. 성우는 내 퇴직연금을 훔쳐 그녀에게 선물을 하고 수지는 로펌 돈을 훔쳐 성구에게 선물을 했다. 그리고 둘은 결혼식장까지 발을 들이려 하고 있다. 아지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게다가 성구가 내 연금에서 꺼낸 돈 중 일부는 수진이 추천한 부동산 투자에 넣었는데 알고 보니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거래였어. 돈은 그녀 비밀 계좌로 곧장 들어갔지. 나는 쓴웃음을 터뜨렸다. 천하의 성우가 방심한 바람에 어린 여자한테 속고 있었다니. 참 아이러니하네. 우리는 다시 한 시간 동안 증거들을 정리했다. 은행 내역, 호텔 영수증, 위조된 대출 서류, 수진의 범죄 기록, 그리고 무엇보다 15년간의 거짓을 증명하는 DNA 보고서까지. 내 결혼 25년은 차 뒷좌석의 파일 더미로 축소돼 버렸다. 갑자기 심한 피로가 몰려왔다. 아진, 우리 정말 이걸 할 수 있을까? 300명 앞에서? 아진이 내 팔에 손을 얹었다. 목소리는 단호했다. 언니, 다른 방법 없어. 둘만 불러내면 뭐라고 하겠어? 다 거짓말이지. 울고 변명하고 오히려 우리를 몰아붙일 거야. 그들은 부정하고 또 부정할 거야. 결국 언니가 미쳤다고 느끼게 만들겠지. 나 그거 수도 없이 봤어. 그녀는 눈빛을 곱게 세웠다. 이 방법밖에 없어. 모두 앞에서 거짓말할 공간조차 주지 않고 진실을 들이대는 거야. 수지는 감옥에 가야 하고 성우는 단순한 불륜뿐 아니라 금융 사기에도 책임을 져야 해. 이게 거짓을 끝내는 유일한 방법이야. 나는 크게 숨을 들이마셨다. 답답한 차 안 공기가 폐를 가득 채웠다. 준호의 창백한 얼굴이 떠올랐고 내가 몰랐던 딸 지우의 모습이 겹쳐졌다. 그리고 지난 25년 동안 바쳐온 나의 삶이 스쳐갔다. 이제 모든 게 끝나야 했다. 내 말이 맞아. 나는 차갑고도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 방법밖에 없어. 가자. 이제 결혼 준비를 하러 가야지. 결혼식 직전의 몇 시간은 인생에서 가장 비현실적인 순간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평온한 신랑의 어머니 역할을 다시 이어갔다. 사촌들과 웃으며 이야기하고 올케의 한복 차림을 칭찬하며 케이터링 직원에게 음식이 훌륭하다고 안심시켰다. 속은 불안과 분노로 뒤틀렸지만 겉모습은 자랑스러운 어머니였다. 성우는 손님들 속에서 여유롭게 인사하며 활짝 웃고 있었다. 그는 내 허리에 팔을 두르며 속삭였다. 지영, 오늘따라 정말 예쁘네. 완벽한 날이지 않아?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평생 절반 이상을 함께한 남자의 눈동자. 그러나 이제는 아무 감정도 없었다. 허무하고 차가운 공허만 남았다. 나는 억지로 미소 지었다. 그래, 완벽한 날이네. 준호 역시 내 모습을 그대로 따라했다. 친구들과 웃으며 사진을 찍고 들러리들과 장난을 치며 평정을 가장했다. 하지만 내 눈과 마주칠 때마다 그의 눈 속에 맺힌 강철 같은 결심이 보였다. 우리는 같은 전쟁터에 서 있었다. 계획은 단순했다. 아지는 이미 일찍 도착해 케이터링 직원으로 위장해 있었다. 전문 장비는 식장 한쪽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과 연결돼 있었고 사람들은 그것이 단순히 준호의 성장 영상을 틀기 위한 것이라 생각했다. 손안에 작은 리모컨 버튼 하나만 누르면 진실이 드러날 준비가 돼 있었다. 나는 내 목도 준비했다. 한 주 전 변호사와 함께 작성해둔 이혼 서류는 봉투에 봉인돼 내 클러치백 안에 들어있었다. 거기에 아진이 모은 모든 증거 파일이 담긴 USB도 함께였다. 오늘 내 결혼은 끝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이었다. 오후 4시 5분 나는 앞줄 자리에 앉았다. 국악 현악 사중주가 연주를 시작했고 하객들의 시선이 입구로 쏠렸다. 성우는 내 손을 잡으며 애정 어린 척했지만
나는 역겨움에 몸이 떨렸다. 드디어 수진이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입장했다. 겉보기에 그녀는 눈부시게 아름다웠지만 내 눈에는 위선과 거짓으로 덮인 얼굴이었다. 그녀의 시선이 객석 앞줄에 앉은 성구와 마주쳤다. 짧지만 뚜렷한 눈빛, 은밀한 공모자의 신호. 그들은 이미 승리했다고 착각하고 있었다. 준호는 재단 앞에서 굳은 얼굴로 그녀를 맞았다. 손을 잡으면서도 표정은 흔들림 없었다. 그리고 객석을 스치듯 훌딱 내 눈과 마주쳤다. 그는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고개를 끄덕였다. 신호였다. 주례가 사랑과 신뢰에 대한 뻔한 멘트를 이어가자 아이러니는 숨이 막힐 정도로 진해졌다. 결국 중요한 순간이 다가왔다. 혹시 이 두 사람이 부부로 맺어져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다면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순간 300여 명 하객이 숨을 멈췄다. 심장이 갈비뼈를 뚫고 나올 것처럼 뛰었다.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신 뒤 자리에서 일어섰다. 헉! 놀란 탄성이 예식장을 가득 채웠다. 음악은 끊겼고 따스한 바람조차 멎은 듯 고요가 찾아왔다. 모든 시선이 내게 쏠렸다. 성우는 굳어졌다. 지영, 지금 뭐 하는 거야? 앉아. 사람들 다 보고 있어. 그의 손이 내 팔을 움켜쥐었지만 나는 독사라도 뿌리치듯 거칠게 떨쳐냈다. 내 시선은 오직 재단 위에 선 아들을 향했다. 그는 창백했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수진. 그녀의 환한 미소는 얼어붙어 공포로 굳어 있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내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분명하고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하지만 이 결혼은 멈춰야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식장에 웅성거림이 번졌다. 수진의 아버지, 이름난 판사인 김 판사가 벌떡 일어나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지금 이게 무슨 짓입니까? 나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다. 판사님, 당신의 딸이 제 아들과 결혼하려는 건 거짓 위에 세워진 사기극입니다. 이제 모든 분이 진실을 아셔야 할 때예요. 나는 클러치에서 작은 리모컨을 꺼내 들었다. 빨간 버튼 위에 엄지가 올랐다. 지영, 제정신이야? 성구가 벌개진 얼굴로 속삭였다. 네가 우리 아들을 망치고 있어. 나는 그를 향해 냉정하게 말했다. 아들을 망친 건 바로 당신과 당신의 애인이지. 그리고 버튼을 눌렀다. 재단 뒤 대형 스크린이 번쩍 켜졌다. 원래는 준호의 성장 사진이 나올 예정이었지만 대신 화면에 나타난 건 전날 우리 거실에서 성우와 수진이 열정적으로 키스하는 장면이 찍힌 선명한 사진이었다. 순간 식장은 얼어붙은 듯 정적에 휩싸였다. 순간 예식장은 폭발하듯 무너졌다. 비명, 탄식, 사람들이 일어나 휴대폰을 꺼내들며 더 가까이 보려 했다. 수진의 어머니는 가슴에 손을 얹고 창백하게 굳어 있었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내 목소리는 혼란을 뚫고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어요. 몇 달 동안 계속된 일이었죠. 화면이 바뀌었다. 성우와 수진이 서울 신라호텔에 함께 들어가는 사진이 나타났다. 선명한 날짜와 시간, 그리고 또 다른 사진. 청담동 레스토랑, 압구정 카페, 호텔 주차장. 비밀스러운 만남들이 차례대로 흘러나왔다. 수진은 더듬거리며 부정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혼란 속에 묻혀 들리지 않았다. 성구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이건 조작이야. 합성사진이라고. 지영, 당신 정신이 이상해진 거야.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정말 그래, 성우?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야? 화면이 다시 바뀌었다. 은행, 계좌 명세서, 퇴직연금담보대출 서류에 위조된 서명, 그리고 까르띠에 매장에서 결제한 고가 목걸이 영수증. 이어지는 사진엔 바로 그 목걸이를 차고 있는 수진이 자신의 파티에서 웃고 있었다. 웅성거리던 하객들은 점점 말을 잃고 정적에 휩싸였다.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범죄였다. 제 남편은 제 은퇴 자금을 빼돌려 이 여자를 위해 썼습니다. 내 목소리는 얼음처럼 날카로웠다. 그리고 제 아들의 약혼녀는 다니던 로펌에서 수억 원을 횡령해 이 남자에게 바쳤죠.
화면에 수진의 횡령 증거가 나타나자 사열에 앉아있던 로펌 동료 변호사들의 얼굴은 충격에서 분노로 바뀌었다. 그리고 마지막 치명적인 한방. DNA 검사 결과. 확률 99.099%. 그 아래에는 밝게 웃고 있는 15살 소녀의 사진. 이 아이는 지우입니다.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흔들림 없었다. 성우의 딸이자 15년 동안 나와 아들에게 숨겨온 존재입니다. 300명의 하객은 숨조차 쉬지 못했다. 25년간의 내 결혼 생활이 무너져 내리는 장면이 모두의 눈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그 침묵을 깨트린 것은 수진의 울부짖음이었다. 순백의 드레스 위로 그녀의 얼굴은 눈처럼 하얗게 질렸고 결국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다. 예식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사람들은 소리치고 카메라를 들이대고 누군가는 경찰에 전화를 걸었다. 수진의 어머니는 쓰러진 딸에게 달려갔고 판사인 아버지는 얼어붙은 얼굴로 서 있었다. 그의 명예가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성우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더니 결국 사람들을 밀치며 도망치려 했다. 샴페인 잔이 쏟아지고 웨딩홀의 통로가 난장판이 됐다. 그러나 예식장 바깥쪽에서 누군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진. 여전히 케이터링 직원 차림을 한 채 나무 뒤에서 나타난 그녀는 차분히 다리를 내밀었다. 성우는 그 자리에서 거꾸러져 잔디 위에 처박혔다. 어디가, 성우 씨? 아진이 냉소적으로 물었다. 그때 2명의 경찰관이 예식장 안으로 들어왔다. 김수진 씨? 낯빛이 하얗게 질린 수진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횡령과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찰칵.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예식장 안에서 가장 크게 울렸다. 울부짖는 수진, 멍하니 주저앉은 그녀의 부모, 도망치려다 쓰러진 성우, 휴대폰으로 모든 걸 기록하는 하객들. 동화 같은 결혼식은 한국 드라마보다 더 비극적인 결말로 무너져 내렸다. 준호는 재단에서 내려와 내 곁으로 다가와 내 어깨를 감쌌다. 엄마, 이제 끝났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확고했다. 나는 마침내 힘이 빠져 눈을 감았다. 끝이자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준호가 내 귓가에 속삭였다. 완벽해야 했던 하루는 폐허가 되었고 꿈꾸던 장면은 악몽으로 부서졌다. 이상하게도 그 순간에야 비로소 숨이 쉬어졌다. 그 뒤 3시간은 파란 경광등, 낮은 목소리의 진술, 없었던 결혼식을 해체하는 고된 절차들이 뒤엉킨 흐림이었다. 경찰은 진술을 받았고 수지는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 순찰차에 올랐다. 석양빛 속에서 그 차림은 우스꽝스럽고도 비극적이었다. 성우는 간단한 조사를 받고 풀려난 뒤 말없이 차를 몰고 사라졌다. 엄마는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준호의 눈동자는 오래된 온기가 조금 돌아와 있었다. 모르겠다. 솔직히 나는 감각이 다 날아 없어진 듯했다. 다음 몇 주는 질척거리는 진창 같았다. 일은 예상대로였다. 결혼식장에서 체포, 예비 신부의 횡령, 신랑 아버지의 이중생활, 지역 뉴스와 포털 메인, 커뮤니티에 우리 이름이 떠다녔다. 전화를 받지 않았고 꼭 필요한 일이 아니면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집에서 운영하던 회계사무소는 타격을 입었다. 몇몇 오래된 고객들은 조용히 거래처를 바꾸었다. 결혼식 다음 날 나는 계획대로 했다. 변호사 사무실로 가서 봉인해둔 이혼 서류와 증거 USB를 제출했다. 증거가 너무 확실해 성우는 버티지 못했다. 절차는 신속했고 잔혹했다. 합의 결과 나는 집과 남은 재산 중 상당 부분을 퇴직연금 사기 피해에 대한 배상으로 넘겨받았다. 승리가 아니라 반환이었다. 수지는 증거에 밀려 유용사기 혐의로 징역 2년과 추징배상 명령을 받았다. 그녀의 집안은 한순간에 체면을 잃었다. 성우의 추락은 더 조용했지만 완전했다. 그는 직장을 잃고 명성을 잃었고 아는 사람들 앞에 고개를 들지 못했다. 강북의 작은 오피스텔로 이사했다는 소문만 들렸다. 가장 복잡했던 건 지우였다.
결혼식이 무산된 지 2주쯤 지나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보낸 이는 지우의 엄마 이수민. 짧았다. 성우와의 과거가 우리에게 끼친 상처에 사과하며 뉴스로 모든 것을 알게 된 지우가 나와 준호를 만나고 싶다고 했다. 나는 그 편지를 사흘간 책상에 올려두고 보기만 했다. 이 아이는 내 결혼의 가장 큰 배신이 살아 움직이는 증거였다. 하지만 동시에 아무 죄도 없었다. 준호의 동생이었다. 편지를 보여주자 준호는 망설이지 않았다. 만나자 엄마, 동생이잖아요. 남은 가족이라도 우리가 알려줘야 해요. 우리는 중간 지점의 조용한 카페, 판교와 용인 사이에서 보기로 했다. 도착을 기다리는 동안 냅킨을 돌돌 말아 실밥처럼 만들었다.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들어왔다. 수미는 지친 어깨를 가진 평범한 중년 여성이었고 그 뒤에 선 지우를 보자 나는 숨을 멈췄다. 아진의 말이 맞았다. 성구와 똑같은 깊고 영리한 눈. 아이는 가슴에 책을 꼭 끌어안고 있었다. 두려움과 호기심이 뒤섞인 얼굴. 그 순간 나는 분명히 알았다. 내 분노의 방향은 이 아이가 아니라 언제나 성우를 향해야 한다는 걸. 첫 만남은 서툴렀다. 말들이 엉겨붙고 공기가 자주 멎었다. 다행히 준호가 이야기를 이끌었다. 학교 얘기, 손에 든 책 얘기, 좋아하는 과목과 친구들 이야기. 성우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다. 그저 처음 만난 동생처럼 대해 주었다. 나는 조용히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배신의 상징으로만 보였던 아이가 서서히 그저 한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두 번째를 잡았다. 다시 커피, 그 다음은 점심. 준호와 지우는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옛 영화와 매운 음식 취향이 통한다는 걸 알았다. 나는 지우가 밝고 친절하며 유머 감각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우리 부모 세대가 만든 잔해 속에서 아이들은 제 온기로 길을 찾고 있었다. 1년이 흘렀다. 삶은 낯설지만 안정된 리듬을 탔다. 이혼은 최종 확정됐고 기사들은 다른 스캔들에 밀려 사라졌다. 나는 다시 일에 집중했고 서서히 고객들이 돌아왔다. 기억이 너무 많은 큰 집은 팔았다. 그 대신 작은 타운하우스를 샀다. 조용했고 평화로웠고 무엇보다 내 것이었다. 준호는 상담 치료를 꾸준히 받으면서 훨씬 단단해졌다. 대기업을 그만두고 대학으로 돌아가 조경을 전공했다. 흙과 돌로 질서를 세우고 상처난 자리에 작은 정원을 만들어냈다. 그의 새 연인은 도서관 사서였다. 상냥하고 진심 어린 눈으로 준호만을 바라보는 사람. 지우는 이제 우리 일상의 일부가 되었다. 격주 일요일 저녁이면 우리 집 식탁에 앉아 김치전을 뒤집고 넷이서 오래된 한국 영화를 보며 수다를 떨었다. 나는 어느새 이 아이를 본능적으로 감싸고 있었다. 더는 배신의 표지가 아니라 그저 지우. 내 아들의 동생, 기이하지만 분명히 우리 가족의 한 부분. 어느 봄 저녁 초인종이 울렸다. 문 앞에는 성우가 서 있었다. 결혼식장에서 도망친 그날 이후 처음 보는 얼굴. 한층 작아진 어깨, 희끗해진 머리, 눈가에 깊은 피로. 그는 조심스럽게 들어와 말했다. 상담을 받는 중이라고,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스스로 묻고 또 묻는 중이라고. 미안하다고. 나와 준호, 그리고 지우에게. 나는 들었다. 그가 진심이라는 것도 알았다. 하지만 사과가 25년의 거짓을 지울 수는 없었다. 용서할게. 나는 말했다. 스스로도 놀랄 만큼 담담했다. 당신을 위한 용서가 아니라 나를 위한 거야. 더는 이 분노를 들고 살 수 없어. 너무 무거워. 그리고 정확히 덧붙였다. 하지만 다시 믿을 수는 없어. 돌아갈 곳도 없어. 그는 고개를 끄덕였고 울먹이며 돌아섰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문득 1년 전의 나를 떠올렸다. 한강변 집 정원의 수국 덤불 뒤에 웅크리고 있던 부서지고 길을 잃은 여자. 그 여자에게 가서 말해주고 싶었다. 끝이 곧 끝만은 아니라고. 아파서 무너지는 순간 뒤편에도 길이 있다고. 내가 믿었던 가족은 거짓이었다. 그 오후 햇빛 속에서 산산조각 났다.
하지만 그 파편 사이에서 작고 조용하고 불완전하지만 정직한 무언가가 자랐다. 편한 거짓이 아니라 고통스럽지만 결국 자유롭게 하는 진실 위에 세운 삶. 우리는 많은 것을 잃었지만 그러는 동안 진짜를 얻었다. 오래간만에 그걸로 충분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요. 혹시 비슷한 일을 겪으셨거나 이 이야기의 한 부분이라도 마음에 닿았다면 당신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각자의 이야기는 존재 자체로 가치가 있으니까요. 오늘은 당신 자신에게 조금 더 다정하게 대해주세요. 우리는 그럴 자격이 있으니까요.